승마. 가난한 사람이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다. 결혼 후 두 아이가 태어났다. 궁색스러움은 어느 정도 가려져 있었으나 수치스러울 정도로 보잘것없는 빈곤이었다. 그래도 지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귀족 출신 가정의 가난함이었다. 엑도르 드 그리블랭은 시골 아버지의 저택에서 늙은 신부인 가정교사에 의해 키워졌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간신히 체면을 유지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집안이었다. 20살 때 직장을 얻게 된 그는 1,500프랑의 봉급을 받는 해군성의 사무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치열한 삶의 싸움에 일찍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생활을 환상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어떠한 수단도 저항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소질이나 특출한 재능, 실생활에서의 악착스러운 힘을 개발하지 못했던 사람들, 수중에 무기나 연장을 가지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처럼 그 암초에 부딪혀버렸다. 처음 3년 동안의 사무직 생활은 너무 끔찍했다. 그는 자기 집안의 친구 몇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역시 불운한 늙은 사람들로 생제르맹 변두리의 음산한 귀족들이 모여 사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다. 현대적인 생활에는 생소하나 겸손하면서도 자부심이 강한 이 가난한 귀족들은 언제나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집들의 위층에서 새들어 있었다. 이런 집들의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에까지 새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귀를 가지고 있긴 했으나 2층의 사람이나 7층의 사람이나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여전한 편견과 신분에 대한 선입관,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걱정이 비록 과거의 어느 한때에는 훌륭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무위도식으로 인해 파산한 이 친족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엑도르드 그리블랭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처럼 귀족이지만 가난한 처녀를 만나게 되어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들은 4년 동안 어린아이 둘을 가지게 되었다. 또 4년 동안 가난에 시달리는 이 부부는 일요일마다 샹젤리제를 산보하거나 또는 동료에게서 어떻게 얻은 초대권 덕분에 겨울에 한두 번 야간 극장에 가는 것밖에 다른 오락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봄에 상사로부터 추가 업무를 위탁받아 그는 300프랑의 특별 수당을 받게 되었다. 이 돈을 가져다 주면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앙리에트. 식구들이 무언가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즐거워할 놀이 계획을 짜봅시다. 그래서 한참 의논을 한 후 그는 시골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했다. 그렇지. 하고 엑도르가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만은 당신이나 아이들이나 하녀를 위해서 사륜마차를 빌리기로 합시다. 그리고 나는 조마장의 말 한 피를 빌어 탈 작정이요. 그것이 내 건강에도 좋겠소.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들은 소풍의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마다 사무실에서 돌아오면 엑도르는 큰아들을 붙잡아 자기 무릎 위에 걸터 앉히고 힘껏 그를 뛰어오르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다음 일요일에 소풍 가서 아빠는 이렇게 달리게 할 거야. 그러면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의자에 걸터 앉아 그것을 온 방 안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아빠가 말 탄 거야. 그러면 하녀까지도 주인이 말을 타고 마차를 따라오는 상상을 하면서 감탄의 눈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식사하는 동안 내내 그녀는 마술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분은 틀림없이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배우신 분이다. 그리고 일단 말에 올라타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시다. 전혀. 그는 두 손을 비비면서 아내에게 되풀이해 말했다.
좀 다루기 힘든 말을 준다면 좋을 텐데. 내가 얼마나 잘 타는지 당신이 볼 수 있게. 당신이 원한다면 볼리오뉴 숲에서 돌아올 때는 샹젤리제로 해서 옵시다. 우리 모습이 아주 훌륭해 보일 테니까 관청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난처할 것은 없지. 상사들의 호감을 사는데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야. 약속된 날에 마차와 말이 동시에 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자기 말을 살펴보려고 얼른 내려갔다. 그는 바지에 가죽끈도 꿰매놓게 했으며 전날에 산 채찍도 휘둘러 보았다. 그는 말의 네 다리를 차례차례 들어서 만져보고 목과 갈비뼈와 과관절을 살펴보았으며 손가락으로 허리를 눌러보고 입을 벌리고 이를 조사해 보더니 말의 나이를 말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내려오자 그는 말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일종의 짤막한 강의를 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람들이 모두 마차의 자리를 잡자 그는 안장의 가죽들을 확인하고 나서 말의 등자를 딛고 올라앉았다. 그러자 말은 사람을 태운 채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액도르는 놀라 말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자, 조용히. 얘야, 조용히. 말이 다시 안정을 찾고 기수가 균형을 잡자 그는 이렇게 물었다. 준비됐어?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네. 그러자 그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출발! 기마 행렬은 서서히 멀어져 갔다.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과장되게 몸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영국식 속보로 달렸다. 안장에 닿자마자 그는 공중으로 올라가려는 듯이 다시 튀어올랐다. 종종 말의 갈기가 자신의 얼굴로 덮쳐들 것 같기도 했다. 얼굴에는 경련이 일었고 뺨은 창백해져서 똑바로 앞만 바라보았다. 무릎 위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와 다른 아이를 올려놓고 있는 하녀는 쉬지 않고 이 말을 되풀이했다. 아빠를 봐라, 아빠를 봐. 두 어린아이는 마차의 덜컹거리는 움직임과 즐거움, 그리고 맑은 공기에 취하여 높은 목청으로 소리를 질러댔다. 아우성의 놀란 말이 마침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기수가 말을 멈추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모자가 땅에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 모자를 줍기 위해서 마부가 마차를 멈추고 마부석에서 내려가야만 했다. 액도르가 마부의 손에서 모자를 받아들자 그는 멀리서 아내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해요. 내가 실려가겠어. 배진의 숲의 풀밭 위에서 그들은 바구니에 담아간 음식들로 점심을 먹었다. 마부가 말 3마리를 자상하게 보살펴주는데도 액도르는 줄곧 자기 말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 살피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말의 목을 쓰다듬어주면서 빵과 과자와 설탕을 먹였다. 그가 말했다. 속보 훈련이 된 거친 말이야. 처음에는 나도 약간 흔들려서 떨어질 뻔했지.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린 것을 당신도 보았겠지. 이놈이 주인을 알아본 거라고. 이젠 꼼짝하지 못할걸. 돌아올 때 그들은 예정한 대로 샹젤리제로 해서 돌아왔다. 넓은 도로는 마차들로 북적거렸다. 길 양쪽에는 산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개선문에서부터 꽁꼬르드 광장까지 마치 2개의 긴 까만 리본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소나기 같은 강렬한 햇빛이 이 모든 사람들 위로 쏟아졌고 와니스치를 한 마차와 마구의 쇠붙이, 승강구의 손잡이들을 번쩍거리게 했다. 이 많은 사람들, 말과 마차에 탄 일행들은 광적인 충동과 생애의 도취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오벨리스크는 저 멀리 황금빛 수증기 속에 서 있었다.
액돌이의 말이 개선문을 지나시다가 갑자기 다시 사나워졌다. 기수가 진정시키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마구간을 향해 단단한 속보로 길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마차는 이제 멀리 뒤에 있었다. 공업회관 앞에서 광장이 보이자 말은 오른쪽으로 돌아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앞치마를 두른 한 노파가 느린 걸음걸이로 차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 여인은 액도르가 전속력으로 가고 있는 바로 그 길 위에 있었다. 말을 제어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봐요! 헤이! 여봐요! 비켜요! 노파는 귀가 먹었는지 무심히 길을 걷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폭주기관 차처럼 세차게 달리는 말의 가슴팍에 부딪히고 말았다. 노파는 3번이나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한 후 허공에 치마를 휘날리면서 10발짝도 더 되는 먼 곳에 내동댕이 쳐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다. 멈추시오! 액도르는 정신이 반은 나간 채 말갈기에 달라붙어 울부짖었다. 순간 그는 엄청난 충격으로 말에서 떨어져 그것을 보고 뛰어든 순경의 팔 안으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녹이 띈 군중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특히 커다란 둥근 훈장을 차고 흰 수염이 무성한 노신사는 몹시 격분한 듯 이렇게 되풀이했다. 체기를 이렇게 서투르면 집에서 잠자코 있을 것이지. 말을 몰 줄 모르면 길에 나와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자 4사람이 노파를 부축하여 나타났다. 노파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모자는 비뚤어지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서 온통 뿌연 모습을 하고 죽은 듯이 보였다. 이 부인을 병원으로 데려가시오. 그리고 우리는 경찰서로 갑시다. 하고 그 노신사가 명령했다. 액도르는 2 순경 사이에 끼어서 간신히 걸음을 옮겨 놓았다. 또 한 순경은 그의 말을 붙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갑자기 사륜 마차가 나타났다. 그의 부인이 마차에서 내리더니 달려왔다. 하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그는 자기가 한 부인을 쓰러뜨렸는데 아무것도 아니니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된 그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간결했다. 그는 해군성에 소속되어 있는 액도르 드 그리블랭이라고 자기 이름을 대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상당한 여인의 소식을 기다렸다. 조회를 하러 갔던 순경이 돌아왔다. 노파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말에 의하면 속이 지독하게 아프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몽 부인이라고 하는 65살 먹은 가정부였다. 노파가 죽지 않은 것을 알자 액도르는 비로소 희망을 되찾고 치료비를 마련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몰려 있었다. 그 노파는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2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은 얼이 빠진 듯 멍청했다. 의사 2사람이 아직도 그녀를 진찰하고 있었다. 팔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내부의 상해가 염려된다고 의사는 말했다. 액도르는 노파에게 물었다. 많이 아프신가요? 네, 그래요. 어디가요? 내 뱃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 한 사람이 다가왔다. 선생이 사고를 낸 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인은 요양소로 보내야 합니다. 내가 한 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루에 6프랑으로 받아줄 겁니다. 알아봐 드릴까요? 액도르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감사해했고 마음의 부담을 떨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한숨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달래주어야 했다. 괜찮아. 그 부위는 벌써 많이 좋아졌어. 사흘 후면 아파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그 부인을 요양소로 보내려고 해. 그리 대수롭지 않다니까. 대수롭지 않다니. 이튿날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그는 시몽 부인의 상태가 궁금하여 병원으로 갔다. 노파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기 스프를 먹고 있는 중이었다. 좀 어떠세요? 하고 그가 말했다. 노파가 대답했다. 아휴, 젊은 양반, 아무 차도가 없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별로 나아진 것도 없어요. 의사는 뜻하지 않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흘을 기다렸다가 다시 병원으로 갔다. 노파는 얼굴빛이 생기를 되찾고 눈빛이 맑아졌으나 그를 보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구려, 선생. 아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럴 것 같아요. 액돌이의 뼛속으로 한 줄기 전율이 흘렀다. 그는 의사에게 물어보았다. 의사는 두 팔을 쳐들었다. 어쩌란 말입니까, 선생? 나도 모르겠어요. 몸을 움직이려고만 하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안락의자의 위치만 바꾸려고 해도 찢어질 듯한 고함을 내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노인네가 하는 말을 믿는 수밖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진 못하니까 말입니다. 노파가 걷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추측할 권리가 내겐 없습니다. 노파는 꼼짝 않고 교활해 보이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갔다. 그리고 2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갔다. 시몽 부인은 안락의자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어대기만 해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다른 환자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는 50년 동안 계단을 오르내렸으며 매트를 뒤집고 2층에서 저층으로 석탄을 날라야 했다. 또 비질을 하고 솔질을 한 것에 대한 보답에 휴식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꼼짝 않고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액도르는 어쩔 줄을 몰라 매일같이 왔다. 날마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녀를 만나곤 했다. 움직일 수가 없구려, 선생.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녁마다 드 그리블랭 부인은 불안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이렇게 물었다. 시몽 부인은 어때요? 그러면 언제나 남편은 절망적으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자도가 없어요. 전혀 아무런. 그들은 하녀를 내보냈다. 그녀의 급료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더욱 더 절약을 했고 특별수당은 몽땅 병원비로 나가버렸다. 마지막 방법으로 액도르는 4사람의 유명한 의사를 불러 모아 노파의 주위로 모이게 했다. 그녀는 의사들이 진찰하고 만져보며 살피는 동안 약삭 바른 눈으로 노려보았다. 걸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하고 한 의사가 말했다. 그녀가 소리쳤다. 난 할 수 없어요, 선생님들. 난 할 수 없어요. 의사들은 노파의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올려서 몇 발자국 끌고 갔다. 그러나 그녀는 의사들의 손에서 빠져나가 무시무시할 만큼 아우성을 치면서 마룻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는 바람에 의사들은 하는 수 없이 그녀를 제자리에 도로 데려다 놓았다. 의사들은 신중하게 서로 의견을 나눈 후 노파가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액도르가 이 불행한 소식을 아내에게 알리자 그녀는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분을 여기로 데려오는 것이 낫겠군요.
그것이 비용이 덜 들 테니까요. 그가 펄쩍 뛰었다. 여기로? 우리 집으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신히 이렇게 대답했다. 어쩌겠어요, 여보. 그 수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려.